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그 뒤로 전화가 뚝 끊기고, 만나자는 말에도 핑계만 늘어나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진 경험.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잘 되라고 한 말인데, 그렇게 자책하며 지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 왜 자식을 멀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부모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평생 남는 상처가 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말이 자식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뿐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68살 김영숙 씨, 30년을 은행원으로 일하며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작은아들은 부산에서 자영업을 합니다. 명절이면 모이던 가족이었는데 3년 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추석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요. 김영숙 씨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옆집 며느리는 시어머니 모시고 다니던데.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큰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지만 그날 저녁 일찍 돌아갔습니다. 김영숙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부러워서 한 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하지만 그 후로 큰아들 집에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석 달 뒤 작은아들이 가게를 넓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영숙 씨는 기뻐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장사 잘 되나 보네. 그래도 형은 대기업 다니잖아. 너도 형처럼 안정적인 직장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전화 너머 작은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나 바빠서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영숙 씨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다음 날 작은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 명절에 노니? 아, 엄마. 처가 쪽에 먼저 가야 해서요. 작은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너는? 엄마, 가게 문 닫을 수가 없어서요. 그렇게 그의 명절을 혼자 보냈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과장하고 타인의 행복을 과대평가한다. 김영숙 씨는 다른 집 자식들이 부러웠습니다. 옆집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여행에 데려가고 친구 아들은 주말마다 찾아온다는데 왜 내 자식들은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식들이 멀어진 건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비슷한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친구 아들은 집도 사줬던데, 옆집 손주는 영어도 잘하던데, 요즘 부모들은 다 여행 보내주던데, 그때마다 자식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때마다 대화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김영숙 씨는 몰랐습니다. 그게 상처가 될 줄은.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기에 모든 곳에 이른다. 비교는 다툼입니다. 넌 부족해. 넌 모자라. 남들만 못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식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엄마 눈에 실패한 자식이구나. 나는 엄마를 실망시키는 존재구나. 사랑받고 싶었던 자식이 비교당하는 순간 더 이상 다가가고 싶지 않아집니다. 김영숙 씨는 6개월 만에 큰아들을 만났습니다. 거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큰아들이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뭘 해도 항상 부족하다고 하시잖아요. 항상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시고, 그럼 저희는 엄마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그제야 김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선이었습니다. 더 잘 되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너는 지금 부족해. 너는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 그렇게 들렸던 겁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2살 박철수 씨. 40년을 택시 기사로 일하며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딸은 지금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합니다. 박철수 씨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대학 보낸 보람이 있어. 그런데 최근 2년 사이 딸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시작은 사소한 대화였습니다. 딸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저 내년에 결혼하려고요. 박철수 씨는 기뻤습니다. 그래, 잘 됐다. 그런데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신혼집 마련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너 키우느라 평생 모은 돈 다 쓴 거 알지? 대학 등록금에 자취방 월세에.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전화 너머 딸이 침묵했습니다. 네, 알아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박철수 씨는 뿌듯했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야지. 다 컸으니까. 하지만 그날 이후 딸에게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던 전화도 2달에 한 번이 되고 3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문자로 알려왔습니다. 박철수 씨는 섭섭했습니다. 결혼 준비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딸은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박철수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비는 잘 돼가니? 아빠가 도와줄 거라도 있으면 말해. 딸이 짧게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알아서 하고 있어요. 아빠는 그냥 결혼식만 오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박철수 씨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비판은 집으로 날아오는 비둘기처럼 돌아온다. 희생을 강조하는 말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빚을 지우는 말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어. 그러니까 너도 뭔가 해야 해. 그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에 거래가 시작됩니다. 사랑은 사라지고 의무만 남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박철수 씨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하니? 딸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빠가 하시는 말씀 들으면 제가 빚진 것 같아요. 태어난 게 죄인 것 같고 아빠한테 뭘 해드려도 부족할 것 같아요. 박철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딸이 고마워하길 바랐을 뿐인데 딸은 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사람을 머무르게 하며 칭찬은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한다. 희생을 자랑하는 순간 자식은 머물지 않습니다. 도망갑니다. 그 무거운 빚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부모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짐을 졌습니다. 박철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그 말 한마디가 딸을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대전 서구에 사는 69살 이명애 씨. 25년을 간호사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아들 하나를 키웠고 지금 그 아들은 인천에서 가족과 살고 있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은 얼굴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절에도 보기 힘듭니다. 이명희 씨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회사가 해외 지사로 발령 기회가 있어서요. 싱가포르인데 한 3년 정도요. 이명희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 해외?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지내시면 되잖아요. 요양보호사분도 계시고. 이명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나 혼자 늙어 죽으라는 거야. 내가 너 낳아서 키웠는데 나중에 내가 아프면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형제도 없는데 너 아니면 누가 날 돌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의 아내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저녁 아들 가족은 일찍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해외 발령 포기했어요. 이명희 씨는 안도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하지만 그 후로 아들의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던 방문도 2달에 한 번이 되고 3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와도 금방 돌아갔습니다. 엄마,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이명희 씨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주사를 맞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 갔다 왔어. 그러세요? 조심하세요. 주말에 올 수 있니? 아, 이번 주말은 애들 학원 상담이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이명희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삶에 집착하지 않는 자가 삶을 온전히 누린다. 이명희 씨는 아들에게 집착했습니다. 너는 나를 책임져야 해. 너 아니면 안 돼. 내가 날 버리면 나는 끝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들은 숨이 막혔을 겁니다. 자기 인생이 없어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이명희 씨는 아들네 집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 가까워졌으니까 자주 보겠네. 하지만 아들은 더 멀어졌습니다. 지척에 살면서도 한 달에 한 번 보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쳤습니다. 아들 가족이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희 왜 연락 안 해? 바로 앞인데. 아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바빠서요. 그날 저녁, 이명희 씨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서 벗어날 수 없지만 스스로에게서도 벗어날 수 없다. 아들은 엄마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물리적으론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뜨렸습니다. 그게 아들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이명희 씨는 친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식한테 내 인생을 맡기려 했잖아. 자식도 자기 인생이 있는데. 그제야 이명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쥔 것이 아니라 놓은 것을 통해 큰다. 자식을 주려고 할수록 자식은 도망갑니다. 너는 나를 책임져야 해. 그 말 한마디가 아들의 미래에 족쇄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무거운 족쇄를 풀기 위해 엄마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나도 저런 말 했던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나쁜 말인가? 부모는 사랑으로 한 말입니다. 더 잘 되라고, 걱정돼서, 외로워서, 그런데 자식은 달랐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부담으로 들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를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부모는 자식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뭘 원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하지만 정말로 아는 걸까요? 김영숙 씨는 자식이 인정받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라고 비교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딸이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말했습니다. 이명애 씨는 아들이 자기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 아니면 안 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진짜 원했던 건 인정도 아니고 감사의 표현도 아니고 책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심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 부모가 자식에게 관심을 갖는 방식은 너는 뭐가 부족해? 너는 이래야 해. 너는 나를 어떻게 해줘야 해. 이런 관심은 사실 관심이 아닙니다. 요구입니다. 압박입니다. 통제입니다. 자식이 원하는 관심은 다릅니다. 내가 힘들구나. 내가 그렇게 느꼈구나. 내 선택을 믿어. 이런 관심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이 담백하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진하면 부담이 됩니다. 너무 많이 주려 하면 독이 됩니다. 김영숙 씨는 6개월 뒤 큰아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떠니? 일은 괜찮고 그냥 궁금해서. 큰아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그냥 평범한 일상 이야기. 김영숙 씨는 들었습니다. 조언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저 들었습니다. 헤어질 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좋았어요. 다음 달에 또 올게요. 박철수 씨는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너 키우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건 아빠 선택이었고 아빠 기쁨이었는데 너한테 비처럼 느끼게 해서 미안해. 1시간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저도 미안해요. 전화 자주 할게요. 이명희 씨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이야기 말이야. 엄마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내 인생인데 내가 결정해야지.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생각해 봤어. 엄마도 내 나이 때 내 인생 살고 싶었거든. 아들이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갈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물을 지적하는 말은 나의 잘못을 고백하듯 조심스럽게 해야 겨우 상대에게 닿는다. 부모가 먼저 물러서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놓아줘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자식이 다가옵니다. 비교를 멈추니 자식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희생을 강조하지 않으니 자식이 고마워했습니다. 책임을 요구하지 않으니 자식이 돌아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작아지고 자신은 커진다. 나이 들수록 자식에게 더 매달리게 됩니다.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놓아줘야 합니다. 주려고 할수록 멀어집니다. 놓아줄수록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걸까요? 아닙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지 멈추면 됩니다. 비교하는 말을 멈추고, 희생을 강조하는 말을 멈추고, 미래를 짐지우는 말을 멈추면 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되게 하라.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자식이 뭔가 하길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두세요. 김영숙 씨는 이제 자식들에게 전화할 때 다른 집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희 집은 어떠니? 요즘은 뭐 하며 지내니? 그것만 물어봅니다. 큰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래도 내 친구 민수는 더 바쁘대. 참고 견뎌야지.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많이 힘들겠구나. 그래도 내가 잘 해낼 거야. 그게 전부입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엄마 고마워요. 박철수 씨는 딸에게 더 이상 희생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명절에 딸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런 거 사올 돈 있으면 내 집에 놨어. 아빠는 너한테 뭘 바라는 게 아니야.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고맙다. 잘 쓸게. 그게 전부입니다. 딸이 환하게 웃습니다. 아빠, 다음에 또 올게요. 이명애 씨는 아들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아들이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요즘 무릎이 아파서 말이야. 내가 좀 자주 와줘야 하는데. 나 아프면 너 책임이야.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응, 괜찮아. 복지관에서 운동도 하고 있어. 너는 내일 잘하고 있니? 그게 전부입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이번 주말에 갈게요. 같이 밥 먹어요.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너 없으면 안 돼가 아니라 너는 내 인생을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자식은 오히려 찾아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어렵지만 더 중요하다. 부모는 자식을 채우려 합니다. 조언으로, 경험으로, 기대로. 하지만 자식에게 필요한 건 채움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부담을 비워주고, 압박을 비워주고, 죄책감을 비워줄 때 자식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김영숙 씨네 집에는 이제 명절마다 자식들이 모입니다. 예전처럼 북적이진 않지만 오래 머뭅니다. 편안하게 이야기합니다. 박철수 씨는 이제 딸과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합니다. 짧지만 따뜻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딸이 전화를 끊기 전 말합니다. 이명애 씨는 아들네 집을 한 달에 2번 방문합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저녁을 함께 먹고 일찍 돌아옵니다. 엄마, 좀 더 계시다 가세요. 며느리가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도 바쁜데. 나는 집이 편해. 이명애 씨가 웃으며 답합니다.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부모의 태도가 바뀌자 자식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닙니다. 자식이 갑자기 효자가 된 게 아닙니다. 부모가 놓아줬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자식이 돌아온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얻는 데 있지 않고 원하지 않는 데 있다. 자식에게서 뭔가를 얻으려 하지 마세요. 인정도, 감사도, 책임도 원하지 않을 때 비로소 받게 됩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마음이 불편하셨나요? 내가 그랬구나. 내가 자식을 힘들게 했구나.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했을 뿐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 자식에게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니라 익어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비교를 멈추고 희생을 강조하지 않고 책임을 요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식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가 놓아주길, 부모가 먼저 손을 내밀길, 그때 자식도 다가올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뭔가요? 자식이 성공하는 것, 자식이 당신을 책임지는 것, 아니면 자식과 편안하게 함께 있는 것.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노년이 평안하길 바랍니다.